아버지 병원비는 첫 달부터 제가 혼자 냈습니다. 형이 장례식에서 웃던 순간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지요. 형은 돈을 조금 냈다고 효자 행세를 하느냐는 뜻으로 저를 낮췄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지금도 두려움을 느끼며 숨이 막힙니다. 저는 따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발인부터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입술을 깨문 채 영정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까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형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겠다며 형에게 말하지 않았죠. 작년 봄 전화를 받기 전까지 저는 48 직장인의 평범한 저녁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서류를 두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손에는 휴대전화 하나뿐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형과 동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셋이 함께라서 버틸 수 있다고 믿었지요. 아버지는 생명을 건졌지만 긴 치료와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회사부터 걱정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 생각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빠지면 안 된다는 마음만은 분명했어요. 첫 한 달에는 형제 셋이 병실을 번갈아 지켰습니다. 적어도 간병만큼은 함께 한다고 믿었지요. 첫 달 비용을 제가 먼저 결제하던 날, 형은 제게 다음 달 정산에 관한 말을 꺼냈어요. 이번 달은 내가 먼저 내. 다음 달에 정리하자. 저는 가족의 약속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 착각은 다음 달에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침상 옆에서 형과 교대할 때는 안도했습니다. 이런 교대가 오래갈 거라고 기대했어요. 첫 달이 지나도록 간병은 나눴지만 병원비는 처음부터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달이 왔는데도 형은 정산에 말이 없었어요. 제 휴대전화에도 정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묻는 순간 형제 사이가 돈으로 갈릴까 겁났습니다. 결국 정산 문제를 말하지 않는 쪽을 제가 선택했지요. 형은 일이 바쁘다는 사정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더 묻지 않았어요. 동생은 아이가 아프다는 사정을 전한 뒤 참여가 줄었어요. 저는 그 사정에 속까지 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다고 넘기면 마음이 잠시 편했습니다. 그 대신 제 일정표는 병원 방문으로 채워졌어요. 출근 전에는 병실에 들르고 퇴근 뒤에는 약을 받았습니다. 주말 주차권도 한 장씩 쌓여갔죠. 의료진 설명을 듣는 자리에는 제가 남았습니다. 모르는 말이 나올 때마다 불안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간병인을 찾는 전화도 제가 맡았습니다. 사람을 구한 뒤에는 비용까지 제 손으로 결제했어요. 새벽에 아버지 열이 오르면 병원은 제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제가 먼저 받아야 했어요. 어느 순간 저는 형제가 아니라 혼자 남은 보호자처럼 느꼈습니다. 그래도 형제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병원비 뒤에는 간병비와 약값이 이어졌습니다. 검사비와 재활치료비도 멈추지 않았어요. 주차 영수증까지 봉투에 넣을 때면 제 생활도 종이처럼 얇아지는 기분이 들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손이 자꾸 멈췄어요. 아버지에게 쓰는 돈을 아깝다고 느낄까 두려웠어요. 결국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비상금까지 보태면서도 형제들에게 제 부담을 말하지 못했지요. 아내는 줄어든 잔고와 지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걱정이 아내 얼굴에 그대로 남았어요. 아내는 줄어든 잔고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형한테는 한번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 가족끼리 돈을 말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아내의 제안을 밀어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무서웠어요. 형과 멀어질까 두려워 침묵했지만 그 선택은 아내의 생활비까지 누르고 있었지요. 아내가 더 묻지 않을수록 미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저는 병원 가방만 다시 챙겼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말 대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싶었지요. 아버지의 속마음을 제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을 놓지 않는 힘은 느꼈어요. 저는 그 손을 핑계 삼아 다시 버텼습니다. 형제에게 말하지 않은 결과도 제가 감당해야 했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 제 발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익숙한 길에서도 피로를 감출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제 얼굴부터 알아볼 때는
안도보다 서늘함이 컸습니다. 정말 저만 남았다는 뜻처럼 느껴졌지요. 이번 약 1년 뒤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부터 불안했어요.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에 닿자 저는 아버지의 손부터 붙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사라지는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을 막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슬픔은 상주환장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친척들이 고생했다는 뜻을 전할 때마다 저는 겨우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정도면 견딜만 했어요. 발인 하루 전 밤, 형은 친척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먼저 긴장했어요. 돈 좀 냈다고 효자인 척 하지 마. 형의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년이 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숨조차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누가 병원을 지켰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형제끼리 계산하지 말라는 반응만 돌아왔어요. 저는 영정만 바라보며 현장에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제 분노로 덮을까 겁났어요. 그 침묵은 형을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지키려는 제 선택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양복을 벗지 못했습니다. 서랍에 파일철부터 꺼냈어요. 봉투 하나로 시작한 영수증은 두꺼운 파일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영수증을 한 장씩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돈보다 지난 시간을 형이 알기를 바랐어요. 정산을 요구하지 않고 사실만 알아달라는 뜻을 적어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침묵을 거둔 셈입니다. 미안하다. 사과를 확인한 뒤에도 저는 형을 예전처럼 편하게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이라면 그 짧은 사과만으로 형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